안녕하세요. 한국서부발전 2020년도 슬기로운 연구과제 정산 설명회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서부발전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발전기술처 연구개발부 구범창 차장입니다. 우선 저희 한국서부발전과 연구개발 업무를 진행하고 계신 업체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발전산업 분야 기술 개발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 덕분으로 국가 전력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근본 동영상 설명에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서 대면 설명회를 진행하지 못하는 대안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이용한 비대면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한국서부발전과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 R&D 관계자분들이 R&D 진행 과정 및 향후 연구비 정산에 관련 궁금증이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집합 설명회 개최 시에는 참석자분들이 장소 및 거리 제한으로 인해 많이 참여해 주시지 못하셨지만 유튜브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연구에 참여하시는 모든 연구자분들이 자유롭게 공유하여 과제 진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발언을 마치고 저희 한국서부발전 연구개발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저희 회사와 연구개발을 진행하길 희망하시는 전력산업 유관기관 여러분들의 연구과제 제안 절차 및 참여 방법, 그리고 과제 진행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구비 관련 전담 회계법인의 상세한 정산 설명,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서부발전과 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업무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연구과제 아이디어 공모 절차, 협약 및 수행 절차, 과제 완료 후 정산 절차,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연구과제 아이디어 접수 및 공모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 정기 공모는 연초에 1회, 4월에서 5월 사이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 다음 해에 수행 예정인 연구과제의 아이디어를 제안을 받고 있으며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절차 안내 및 응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 괜찮은 연구개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이 시기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응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디어가 접수되면 사내 실무 전문가들을 통해 사전 검토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는 과제의 중복성, 적정성, 필요성 등을 심사하게 되며 사전 검토가 통과된 과제를 최종 예비 안건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과제는 다시 한번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본 과제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의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업체 재정 건전성 및 연구 설비 및 업체 방문 후 현장 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사내 연구개발위원회의 안건으로 선정해서 통과된 과제는 최종 협약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1년에 한 차례 있는 정기 공모 외에도 수시 공모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 현장 실무부서와 협의를 거친 뒤에 저희 연구개발부로 연락을 주신다면 언제든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모과제를 거쳐 협약된 과제는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과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과제별 진행 시기에 맞춰 저희 서부발전 담당부서와 연구과제의 진행사항, 계획 등을 평가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평가는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최초 착수회의부터 진도평가, 중간평가, 과제가 종료되면 최종평가를 통해 과제의 단계별 실적을 관리하게 됩니다. 평가 중 중간평가는 연구과제 기간이 2년 이상인 과제에 대해서 연차별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가 늦어지게 되면 연구비 지급에 대하여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일 관심 있어 하실 연구비 지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 협약 후 착수회의와 함께 협약서에 명시된 최초 연구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진도평가, 중간평가를 진행한 후에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서부발전 부담금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연구비 지급은 기관에서 연구비 전용 통장에 수행기간 부담금을 선입금하신 후에 지급 요청 공문, 세금 계산서, 입금증 등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에 다음 차수 연구비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총 연구비의 10%는 연구기관에서 연구비 통장에 마지막 차수의 연구비 입금 시 선입금하여 사용하시고 과제가 최종 종료된 후에 회계법인을 통한 최종 정산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자녀분을 저희가 되돌려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제 수행 절차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제를 수행하시다 보면 애초 협약 당시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협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생 즉시 과제 종료 1개월 전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검토 후에 변경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협약 변경에는 중요도에 따라 통보 및 승인 사항으로 나뉘는데 통보 사항은 변경 전후의 사유를 기재하여 공문을 저희 쪽으로 송부해 주시고 과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좀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승인 사항의 경우는 시행부서와 우선 협의하신 후 저희 연구개발부에 공문으로 요청하셔야 하며 공문을 보내주시면 검토 후에 승인 여부를 공문으로 알려드립니다. 공문이 전달된 후에는 변경사항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사항의 경우 연구개발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경 전 꼭 사전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경사항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경우 연구비 사용에 대하여 후에 불인정 처리될 수 있으니 꼭 연구과제 종료 1개월 전까지는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비 정산 절차에 대해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잠시 후 전담 회계법인 회계사분께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과제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회계법인의 안내에 따라 연구비 집행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정산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산은 보시는 표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며 회계법인 검토 완료 후 확정 최종 보고서가 서부발전으로 송부가 되면 미지급금과 잔액 확인 후 최종 정산금 처리 안내 공문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에서는 정산금 결과에 따라 지급 및 반납을 하시면 되며 공문을 송부드린 날 기준 1개월 이내에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과제비 정산까지 완료되어야 최종 연구과제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최종 평가 결과 우수 이상으로 현장 적용 후 성능 입증 제품에 대해서는 개발 선정품 신청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발 선정품도 연구과제와 마찬가지로 사내 실무위원회를 거쳐 통과된 안건에 대해 이의 신청 및 제반 행정 처리 후 개발 선정품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개발 선정품 지정 시 지정일로부터 3년간 우선 구매가 가능하오니 연구기관에서는 현장 적용 가능한 연구 개발품들을 많이 발굴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제 수행 시 협조사항 및 자주 문의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권장 정책인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연구개발비 확대 적용 중에 있습니다. 협약서 4조에 의거 서부발전 연구비 현금 부분에 대하여 3% 이상을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으로 우선 구매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제 진행 시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연구과제 중간중간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안내 메일을 저희들이 발송하여 드리니 최대한 사회적 기업 제품의 구매를 부탁드리며 그에 따라 정부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으로는 과제 종료 후에 연구비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많이 질문들 해오십니다. 종료 3개월 내에 집행되는 보고서 인쇄비,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회계법인 정산 수수료만 인정이 되며 이외의 모든 사항은 집행 불가함을 말씀드리니 과제비는 꼭 연구기간 중에 집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연구개발 규정 및 서식에 대해 바로 확인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서부발전 홈페이지에 연구개발 통합관리 시스템에 들어오시면 로그인 후에 바로가기 메뉴 또는 알림마당으로 들어가시면 서부발전 연구개발 과제 규정 및 관련 규범,
연구 수행 시 필요한 서식 등이 정리되어 있으니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구과제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문의사항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상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041-400-1851에서 4번으로 문의 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한국서부발전 연구비 전담회계법인인 일신회계법인 정성우 회계사님의 연구과제 정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금일 연구개발 수행 절차 및 정산 설명의 자료는 저희 한국서부발전 홈페이지 연구개발 통합 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이니 향후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신회계법인 정성우 회계사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서부발전 연구비 정산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관리 일반과 사업비 정산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개발비 관리는 출연금과 민간부담 현금을 회사나 우리 기관의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계정을 두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는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시고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는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셔야 됩니다. 한편 서부발전 연구개발비는 전체 사업비가 일괄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70% 선지급이 되고 나중에 정산이 종료된 이후에 30% 이제 추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선지금 사업비 70%가 소진이 됐을 때는 자체 자금을 사업비 계좌에 입금을 시키시고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 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 계획에 맞춰서 사용을 하고 증명 자료를 갖추어서 증빙을 하셔야 됩니다. 한편 연구비는 원칙적으로 사업비 카드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 사업비 카드는 연구비 계좌에 결제가 연결이 되어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한편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연구 책임자의 발의를 거쳐서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증빙 자료는 연구가 끝났다고 해서 모두 폐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최소한 과제 종료 이후 5년간 보존을 하셔야 됩니다. 연구개발비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부 출연금과 민간 부담금으로 구성이 되고 정부 출연금은 현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또한 민간 부담금은 현금 및 현물로 구성이 됩니다. 비목으로 보면 직접비, 간접비, 또 직접비 내에서는 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또 연구수당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일반적인 정부 R&D 과제와는 좀 다르게 우리 서부발전 연구비에서는 연구수당은 편성이 불가능합니다. 각 세목별로 용도는 지금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구활동비에서는 우리 다른 정부 과제와는 달리 공공요금은 사업비 편성이 불가한 점, 또 연구과제 추진비에서도 야근식 때는 사업비로 편성이 불가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산 기준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비용일 수 있는 인건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건비는 크게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그리고 학생 인건비로 구분이 되고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내부 인건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부 인건비는 제일 중요한 게 우선 해당 기간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이 돼야 되는 그런 이제 인건비고요. 연구 기간 동안의 급여 총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서 계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급여 총액에는 4대 보험 기간 부담금과 또 퇴직급여 충당금, 기간 부담금을 포함을 해서 그 금액만큼을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을 하시는 겁니다. 외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은 하시진 않지만 꼭 필요하신다고 한다면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외부 그 연구원께서 만약에 영리기관 소속이시면은 외부 인건비를 주시면 안 됩니다. 비영리기관 소속인 분에게 한해서 외부 인건비가 지급이 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좀 허용을 해준 것이 타 대학 소속의 학생 연구원분한테는 외부 인건비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프리랜서 분에게도 주실 수가 있고
다만 여기서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아까 제가 그 비영리 기관 분에게만 한해서 외부 인건비를 주실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비영리 기관 분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되는 게 아니고 대학의 교수분이라든지 이 다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현물 산정 대상이신 분들은 또 외부 인건비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외부 인건비는 현금으로만 계상을 하기 때문에 현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에 한해서 비영리 기관에 이제 소속돼 있는 분이 외부 인건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하면 대학의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외부 인건비를 받으실 수가 없고 또 기업체에 계시는 뭐 연구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냐면 비영리 기관에 계시면서도 현금 인건비를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그런 박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학교에 계신 뭐 석박사 과정의 그런 학생분들 또 프리랜서 이렇게 이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 계산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 총액의 참여율을 계산을 하시면 되고 또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을 하시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제출받아서 혹시라도 타 기관에 취업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현금 인건비를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산을 하실 때도 증빙 자료로 현금 인건비 지급 대상자 분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의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정산 서류를 챙길 때 이걸 준비를 하시게 되면 좀 실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 현금 인건비가 지급되기 이전에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통해서 타기관 취업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나중에 정산 서류에서도 준비를 해주시는 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 인건비 또 현금 인건비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계상을 합니다. 대학이라든지 기업 또 국공립 소속 연구기관 소속의 그런 연구원분들께서는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을 하시는 거고요. 현금 산정을 하시는 인건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4가지 요건에 이제 충족이 되시는 분들인 경우에 협약 시 우리 서부발전에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해서 현금 인건비를 산정 가능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조금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편한데요. 현물 인건비는 이 과제를 수행을 하건 안 하건 원래 급여를 받으실 분들은 현물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기업체의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 과제를 수행을 하시건 안 하시건 간에 급여가 보장이 돼 있으신 분들은 현물로 인건비를 계상을 하시는 거고 대학의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죠. 과제를 1개를 하나 10개를 하나 20개를 하나 하나도 하지 않거나 이 교수분들의 기본 급여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현물로 인건비를 산정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이 과제 수행에 따라서 급여가 변동되시는 그런 성격의 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으시다든지 또는 뭐 중소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라든지 이제 이런 이제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에는 서부발전과 이제 협약 시 이제 승인을 받는 경우에 따라서 현금 인건비 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인건비 부당집행 기준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물 인건비 대상자이신데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든지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경우 또 연봉의 100%를 초과해서 이체된 경우 그런 경우에 인정이 되지 않고요. 아까 외부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뭐 영리기관 소속분한테 외부 인건비가 나갔다든지 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외부 인건비를 지급을 하실 때는 그 외부 인력의 원 소속 기관에 외부 인건비 지급 사실을 사전에 통보를 하시고 지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쪽 기관에서 중복으로 인건비가 나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외부 인력의 원 소속 기관에 통보를 하지 않고 외부 인건비를 사용하시게 되면 불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라든지 개인 사업자에게 외부 인건비 지급하실 때 과제 참여에 대한 그런 계약을 꼭 체결을 하시고 지급을 하셔야 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인건비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불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중에 학생 인건비가 있습니다. 학생 인건비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분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해서 학생 인건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서는 우리 학생 인건비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이 학생 인건비는 대학에서만 쓸 수 있는 비용이고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분한테 인건비를 쓰신다고 해서 학생 인건비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외부 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기업이 학생 인건비를 사업계획서에 잡아놨다든지 학생 인건비로 뭔가 쓰고 있으면은 이건 잘못된 거고요. 외부 인건비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이 학생 인건비를 쓰시게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이제 학교에서 뭐 워낙 많이 이제 쓰시는 비용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장비 재료비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제가 아까 인건비 말씀을 드릴 때 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냐면 인건비는 저희가 정산을 하다 보면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불인정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한 번 불인정이 되면은 보통 뭐 2, 3천만 원. 왜 그렇게 되냐면 첫 번째 달에 인건비가 잘못 나가면 마지막 12개월까지가 계속 잘못 나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급여가 300만 원인 분이 불인정이 인건비가 되시게 되면 12개월 이제 곱하면은 이제 3,600만 원이 불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는 한 번 불인정이 되면 대규모로 불인정이 되는 그런 사정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특히 첫 번째 달 인건비를 지급하기에 앞서서 우리 규정을 꼼꼼히 보시고 정말 이분한테 현금 인건비를 줘도 되는지 현물 대상자는 아닌가를 꼭 검토하시고 참여연구원 등록은 되어 있는지 참여율은 적정하게 지금 되어 있는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체크를 하시고 첫 번째 달 인건비를 지급을 하셔야 되고요. 대신 첫 번째 달에만 꼼꼼하게 챙기시고 나면 그 다음 이제 12개월치는 기계적으로 나가면 되기 때문에 좀 초기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세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이제 장비 재료비, 뭐 활동비, 뭐 등등은 초기보다는 사업기간 종료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유의를 해야 되는 항목이라고 좀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거를 사업기간 종료일로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하다고 하냐면 연구비는 사업비를 사업 기간 내에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 기간 내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에서 그 사용이라는 개념이 계좌이체를 사업 기간 내에 해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면 장비를 구매를 했다, 뭐 재료를 구매를 했으면 이 구매된 물품이 사업 기간 내에 입고가 완료가 돼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달에 보니까 뭐 돈이 뭐 한 2, 3천만 원 남았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발주를 내서 돈도 이제 막 쓰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제 이체도 막 하신 겁니다. 사업 기간 종료될 때까지. 근데 물건이 안 들어왔다. 만약에 12월 말 과제라고 할 때 12월 말까지 물건이 안 들어왔다. 이러면 아무리 돈이 나갔어도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 기간 내에 물건이 들어와서 과제 결과물에 반영이 돼야지 그게 사업비가 사용된 걸로 보는 거거든요. 입고가 되지 않으면 사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요건으로 입고 여부를 회계법인에서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에서 나중에 이제 정산을 할 때 검수조서를 보여주십시오. 입고증을 제출하십시오. 이런 이제 보완 요청사항이 나가게 되면 지금 이 회계사분께서 사업기간 내에 물건이 들어와서 과제에 투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취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거를 왜 이런 자료를 내라고 하는지 이렇게 귀찮아하지 마시고 이게 사업기간 내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돈 나간 시점이 사업기간 내가 아니고 물건이 들어온 시점이 그래서 과제에 반영이 된 게 사업기간 내여야 된다. 돈은 그 이후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물건이 꼭 사업기간 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 특히 장비, 기기 같은 경우에는 최종 연도라면 종료일까지가 아니고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또 3천만 원 넘는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런 절차라든지 우리 NTIS나 이런 데 등록을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시약 재료의 구입, 또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등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장비의 경우에도 우리가 현물로 이제 산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기준이 이제 있습니다. 그냥 뭐 장비가액을 뭐 전액 다 현물로 넣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연구 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때는 최근 5년 이내인 경우에 한해서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을 하셔야 되고 잔여 내용 연수가 협약 기간을 상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5년이 넘으면 안 되고 잔여 내용 연수가 남아 있어야 되고 구입가의 20%까지 요 기준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현물은 물론 저희가 정산을 할 때 현물 출자 확인서로 가름을 하긴 하지만 나중에 정밀 점검이라든지 대외기관에서 감사를 할 때는 실제 현물이 적정하게 투입이 됐는지를 효과적으로 점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행기간 간의 임차료, 또 수행기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시설에 대한 임차는 현물로 계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을 하시면 안 되고 현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당집행 기준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이 과제 목적이 아닌 기관 공통 기자재라든지 공통 연구 환경 구축비 이런 기관 공통 비용의 성격은 인정이 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 보유 장비 시설 공간에 대한 임차료 이런 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범용성 장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PC, 프린터, 복사기 같은 경우 연구개발 계획서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연도 장비 같은 경우에는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돼야 되고요. 그 외에도 우리 수행기간 간의 거래라든지 수행기간 간의 거래는 이런 장비뿐만 아니고 모든 거래가 다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연구 활동비도 마찬가지고 또한 혹시라도 이제 장비 납품을 받는데 납품이 지연이 돼서 지체 상금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사용한 사업비에서 받은 지체 상금을 반드시 차감을 하고 집행금액에서 이제 제외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네, 시약 재료비 또 시제품 제작비도 마찬가지로 수행기간 간에 상호 구입한 이런 물품들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는 연구원의 국외 출장 여비, 또 전문가 활용비, 또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이런 이제 비용들을 쓰실 수가 있고요. 우선 국외 출장 여비 같은 경우에는 연구활동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 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국외 출장비를 쓰실 때는 반드시 우리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서 계상을 하셔야 되고 또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실 수 있습니다. 국외 출장비 같은 경우에는 과제와 관련이 없는 그런 출장 일정이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그에 해당되는 비용은 차감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또 전문가 활용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행기관 소속의 전문가 활용비 지급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기관 사람에게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꼭 수행기간 내에 전문가에게 지급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쓰실 수가 없고 우리 비영리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소 단위 부서 개념의 다른 부서 사람에게는 주실 수가 있지만 같은 부서 사람에게는 주실 수가 없다. 이런 내용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외에 시험 분석료, 특허 정보 조사비, 이런 비용 쓰실 수가 있고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는 간접비로 쓰시는 거고요. 지식재산 출원 등록비가 아닌 창출 활동에 필요한 이런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정보 조사 비용들은 연구 활동비에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부당집행 기준을 보겠습니다.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 수행기간 여비 기준 외에 별도로 여비 기준을 정해서 지급을 하시는 경우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원래 우리 수행기간에 여비 기준이 있는데 연구개발 과제를 위한 별도의 규정을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건 안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우리 회사의 당초 그 여비 기준을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실비에 의한 여비 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제 지역 외에서 사용된 금액은 인정이 되지 않고 또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출장 결과 보고서가 반드시 첨부가 돼야 됩니다. 또한 그 외에 활동비 불인정 내용을 보면은 개인 또는 기관 운영비 성격의 경비는 인정이 되지 않고 우리 서부발전 과제의 경우에는 공공요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서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도서를 구매했는지 구입 목록이 영수증상에 표기가 돼야지 인정이 가능하고요. 또 선물 구입비 이런 거 인정 안 되고 또 종신 학회비 인정이 안 됩니다. 또한 주의하실 게 우리 이제 학회 참가비 등을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학회 참가비를 사업기간 내에 지급은 하셨는데 학회가 종료 이후에 개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학회 개최 기간이 사업 기간 이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 사업비 사용 여부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연구과제 추진비를 보겠습니다.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연구활동비인데 국내여비나 시내교통비는 연구과제 추진비로 별도 분류하고 있고,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비, 특히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유지 비용은 연구개발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이 됩니다. 그 외에 회의 및 세미나 관련된 식대 다가비를 연구과제 추진비로 쓰실 수가 있고요. 아까 연구활동비에서는 회의 세미나 개최 비용은 연구활동비로 쓰시고, 회의 세미나 관련 식대 다가비는 연구과제 추진비로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한편 회의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의 한도가 있는데, 회의비 식대는 1인당 3만 원, 또 3만 원 이상 사용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사전 품위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회의비 다가비는 1인당 5천 원 이내에서, 또 해외에서 회의비 사용 시에 그 참석자 서명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소한 명함을 받으셔서 첨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부당집행 기준, 국내 여비 같은 경우에 출장비, 예를 들면 출장 식대를 받았는데 동시에 회의비를 같이 사용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비용이 인정되지 않고, 연구환경 유지비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회의비 같은 경우에 사전 내부 결제, 또 회의록이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고, 또 우리 내부 직원분들끼리만 회의비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건 회식비로 보고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외부 기관의 범위에는 우리 주관기관, 참여기관도 서로 외부 기관으로 인정이 돼서 이렇게 주관과 참여가 회의를 하는 경우에도 회의비를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유흥업소라든지 이렇게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그런 업소에서 회의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야근식 때는 편성이 불가한 점 확인 바라고요. 연구수당 마찬가지로 편성이 불가합니다.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또 연구지원비, 성과활용 지원비로 구분이 되고, 연구지원비에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게 성과활용 지원 경비로서 우리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를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출원 등록 유지에 필요한 그런 경비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간접비의 경우에는 간접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해서 그 금액 이내에서 계산을 하셔야 되고, 영리기업의 경우에는 5% 범위 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당집행 기준을 보시면 우선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총액의 이제 초과 사용인 경우에 이제 인정이 되지 않고, 또 사업기간 이전, 또 사업기간 종료 이후 집행한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연구개발비 변경 관련된 사항들 중에 승인 사항들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변경과 관련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은 서부발전에 사전 승인을 받고 꼭 변경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빙서류 예시, 그래서 세목별로 어떤 증빙서류들이 있어야 되는지 예시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정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자료들도 제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산 자료 이제 제출 방법은 과제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위탁 정산 기간에 우편으로 제출을 하시는 거고요. 참여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 기관에서 참여 기간 자료까지 취합을 해서 위탁 정산 기간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사업비 사용 명세서에 첨부한 사업비 집행 증빙 자료에는 반드시 증빙 번호를 기입을 해서 보내주셔야 되고, 복사 시 잘리지 않게 주의하시고,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순서와 일치되게끔 증빙 자료를 처리를 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가끔씩 보면은 우리 이제 통장 순서로 증빙 자료를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다시 반송을 해서 그 세목별로 날짜별로 다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오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부 인건비 날짜별로, 연구활동비 날짜별로, 재료비 날짜별로 이런 식으로 증빙을 처리를 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빙 자료는 반드시 사본으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원본 자료는 우리 수행기관에서 다른 목적 때문에라도 이제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는 사본을 받아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폐기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본으로 제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여기 지금 보시는 내용처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탁정산 업무 흐름도를 보면은 과제 종료 1개월 이내에 회계법인에서 정산 안내문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 안내와 또 사용 실적 보고서 제출에 대한 안내가 과제 종료 1개월 이내에 저희가 회계법인에서 연구기관으로 안내가 나가고, 과제 종료 2개월 이내에 연구기관에서는 위탁정산 회계법인에 정산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정산 서류 제출되고 2개월 이내에 회계법인에서는 정산 결과를 연구기관에 통보를 하게 되고요. 정산이 확정이 되면 회계법인에서는 서부발전의 정산 결과를 이제 확정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서부발전에서는 기 70% 지급됐던 연구비에 추가를 해서 최종 정산금을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납받아야 되는 돈이 있으면 이제 반납을 받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정산의 이제 1년의 절차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산에 대한 기준 또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문의사항이 있으면 일신회계법인 또는 담당하고 있는 위탁회계법인의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